고요한 한남동의 고급 빌라. 그 숨막히는 정적을 깨트린 건 날카로운 전화벨 소리였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한때 내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던 값비싼 가구들이 오늘따라 낯설게만 느껴졌다. 12년, 내 인생의 3분의 1. 나는 이곳에서 한때 나의 세상 전부라 믿었던 남자와 함께였다. 수화기를 들자 익숙한 윤비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모님, 다음 주 미국으로 이민 가시는 항공권 최종 확인차 전화드렸습니다. 15일 밤 10시 출발 비즈니스 클래스 맞으시죠? 하결 대표님 요청대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를 냈어 감추며 심호흡을 했다. 고마워요, 윤비서님. 그런데 조금 변경사항이 있어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자 푸른 수영장 위로 빗방울이 듣기 시작했다. 제 표는 취소해주세요. 나는 또박또박 힘주어 말했다. 하지만 대표님 표는 그대로 두고요. 그리고 같은 비행기, 같은 클래스로 송이슬 씨 표를 하나 추가해주세요. 모든 비용은 평소처럼 대표님 카드로 결제하시고요. 윤비서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대답했다. 네네, 알겠습니다. 사모님 표는 다른 걸로 예약해드릴까요? 네, 나는 짧게 답했다. 15일 밤 10시 이후 가장 빠른 강릉행 비행기로 부탁해요. 알겠습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기묘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결정은 내려졌다. 12년의 청춘, 12년의 희생. 12년 동안 그와 함께 맨주먹으로 시작해 정상에 오르기까지. 모든 것은 여기서 끝내야 했다. 그가 9년 동안 대학 후배와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내 세상은 무너졌다. 이 항공권은 탈출구가 아니라 내 안에 남은 마지막 희망까지 베어내는 칼날이었다. 그날 밤 하결이 돌아왔다. 익숙한 술 냄새와 저렴한 향수 냄새를 풍기며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언제나 그랬다. 한번 결정하면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 할 얘기가 있어. 그는 내 눈을 피하며 말했다. 나는 말없이 생수 한 잔을 따라 테이블에 놓아주었다. 무슨 말을 할지 이미 알고 있었다. 결정했어. 이슬이도 우리랑 같이 미국에 갈 거야. 나는 놀란 척도 하지 않고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나의 평온함이 그를 당황시킨 듯했다. 그 애 9년 동안 내 곁에 있었어. 내가 가장 힘들 때, 회사가 위태로울 때도 늘 함께였지. 그 애한테 빚을 졌어. 명분이 필요해. 미국에 가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우리? 나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되물었다. 당신과 나, 그리고 그 여자? 하결은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불편할 거 알아. 하지만 이슬이는 착하고 이해심 많은 아이야. 당신도 곧 이해하게 될 거야. 난 그 애를 버릴 수 없어. 나는 침실로 향했다. 피곤하네요. 당신이 알아서 결정해요. 난 의견 없어요. 나의 순순한 태도의 하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해온 내가 감히 다른 선택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그가 어찌 알았을까? 이 집도, 이 화려한 삶도, 그리고 이 남자까지도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다는 것을. 내게 필요한 건 오직 하나, 부모님이 기다리는 강릉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뿐이었다. 이틀 후 강릉에 가져갈 몇 가지 기념품을 정리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인터폰 화면에는 손에 커다란 과일 바구니를 든 송이슬이 서 있었다. 그녀는 하늘거리는 하얀 원피스에 긴 생머리를 하고 있어. 마치 동화 속에서 막 튀어나온 순수한 소녀 같았다. 하지만 나는 그 연약한 외면 뒤에 숨겨진 교활함을 알고 있었다. 문을 열자 송이슬이 달콤하게 미소 지었다. 9년 전이었다면 진짜라고 믿었을 미소였다. 안녕하세요, 언니. 감사 인사드리러 왔어요. 그녀는 맑은 목소리로 말했다. 관대하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결이 오빠랑 같이 갈 수 있게 돼서요. 나는 그녀의 가식적인 인사에 대꾸 없이 비켜주었다. 그녀는 나를 따라 부엌으로 들어와 과일 바구니를 식탁에 내려놓고는 제잘거렸다. 언니, 제가 뭐 좀 도울게요. 저 결이 오빠가 뭘 좋아하는지 다 알아요. 9년 동안 제가 다 해줬거든요. 그 말은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분노를 억누르며 묵묵히 채소를 씻었다. 송이슬은 마치 자기 집인 양 익숙하게 냉장고를 열어 재료들을 꺼냈다. 그녀는 요리를 하며 하결의 식습관에 대해 떠들어댔다. 12년을 함께 산 아내인 내가 오히려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다. 결이 오빠는 가시 많은 생선 싫어해요, 언니. 발라먹는 거 귀찮아 하거든요. 그리고 김치찌개는 꼭 돼지갈비를 넣고 푹 끓여야 해요. 국물보다 고기를 더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음식에 고수를 듬뿍 넣어야 잘 먹어요.
그러면서 그녀는 내가 그역한 냄새 때문에 질색하는 고수한 줌을 집어들더니 냄비에서 끓고 있는 모든 음식에 뿌려 넣었다. 더 이상 노골적일 수 없는 도발이었다. 나는 그녀가 일부러 그런다는 것을 알았다. 가스불을 끄고 나는 그녀와 마주섰다. 여기 온 목적이 고작 이런 건가요? 송이슬은 순진한 척 눈을 깜빡였다. 전 그냥 언니를 돕고 싶었을 뿐이에요. 곧 먼 길 떠나시려면 힘드실 테니까요. 그러더니 그녀는 내게 바싹 다가와 우리 둘만 들릴 정도로 속삭였다. 언니 그거 아세요? 결이 오빠 카드 비밀번호요. 제 생일이에요. 오빠가 그랬어요. 자기 돈이 곧 내 돈이라고. 마음껏 쓰라고요. 그녀는 의기양양하게 웃었다. 그 눈빛에는 승리자의 자만심이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의 전리품을 하결의 마음속에서 대체 불가능한 자신의 위치를 과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명목상의 아내인 내가 사실은 아주 오래전에 패배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칼을 쥔 내 손에 절로 힘이 들어갔다.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고 내 한계는 이미 극한에 다다랐다. 송이슬의 말과 그 의기양양한 미소는 마지막 한 방울의 물이었다.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칼을 도마 위로 내려놓았다. 탁 하는 소리가 고요한 부엌에 건조하게 울려 퍼졌다. 나는 송이슬과 완전히 마주섰다. 그동안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다. 짝!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내 손바닥이 그녀의 예쁜 뺨에 명중했다. 아주 강한 힘은 아니었지만 선명한 5손가락 자국을 남기기엔 충분했다. 그것은 내 12년의 청춘을 위한 것이었고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내 아이를 위한 것이었으며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남자의 잔인한 배신에 대한 대가였다. 송이슬은 잠시 얼어붙었다. 내가 감히 손을 댈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곧 평정을 되찾았다. 방금 전까지 순진했던 눈빛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시선이 자리 잡았다. 그리고 완벽한 연극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치다. 일부러 식탁 위에 놓인 뜨거운 김치찌개 냄비에 부딪혔다. 냄비가 엎어지면서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일부는 그녀의 팔과 다리에 쏟아졌다. 아... 송이슬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빨갛게 달아오른 팔을 감싸쥔 채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지금 그녀의 모습은 잔인하게 학대당한 연약한 피해자 그 자체였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하결이 뛰어들어왔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송이슬의 비명을 들은 모양이었다. 그의 눈에 처음 들어온 광경은 사랑하는 내연녀가 부엌 바닥에 쓰러져 고통스럽게 울고 있고 그 옆에 내가 차가운 표정으로 서 있는 모습이었다. 진세봄,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는 소리쳤다. 자초지종을 묻지도 내가 괜찮은지 살피지도 않고 그는 황급히 송이슬에게 달려가 그녀를 부축하며 걱정스럽게 살폈다. 오빠, 너무 아파. 언니가. 송이슬은 흐느끼며 말을 잇지 못했지만 하결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오해하기에는 충분했다. 하결은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으로 나를 돌아봤다. 우리가 가장 심하게 다툴 때도 그는 단 한 번도 그런 눈으로 나를 본 적이 없었다. 당신 미쳤어? 어떻게 그 애한테 손을 댈 수가 있어? 이슬이는 당신을 도우려고 온 것뿐인데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다. 변명?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지금 그의 눈에 나는 질투에 눈이 먼 악녀일 뿐이고 그녀는 순진무구한 천사일 뿐이었다. 당장 이슬이한테 사과해. 하결이 명령했다. 강철 같은 목소리였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본 후 그의 품에 안겨있는 송이슬을 보며 비웃음을 날렸다. 사과? 난 잘못한 거 없어. 사과해야 할 사람은 당신들 둘이야. 나의 침묵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하결은 분노로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그는 송이슬을 부축해 일으켜 세우고는 내 얼굴에 대고 소리쳤다. 좋아. 이제부터 날 무자비하다고 원망하지 마.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조심스럽게 송이슬을 데리고 나갔다. 아마도 화상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가는 것이리라. 그들이 떠난 뒤 문이 쾅하고 닫혔다. 역한 고수 냄새와 산산조각. 난 내 마음만이 어지러운 부엌에 덩그러니 남았다. 다음 날 나는 병원에 갔다. 어제의 다툼 때문이 아니었다. 몇 주 전부터 몸이 이상했다. 피곤하고 자꾸 헛구역질이 났다.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딘가 모를 예감이 나를 이곳으로 이끌었다. 대기실에 앉아 진료 접수증을 꽉 쥔 채 마음이 복잡했다. 하결과 나는 결혼 12년 차, 아이를 갖기 위해 3년을 꼬박 노력했지만 소식이 없었다. 의사는 젊은 시절 내가 그의 사업을 돕기 위해 무리하게 일하고 불규칙하게 식사한 탓에 건강이 나빠졌다고 했다. 우리는 거의 희망을 포기한 상태였다. 진세봄님, 3번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호명에 현실로 돌아왔다. 진료실로 들어서자 대학 시절부터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현재 이곳 산부인과 의사인 안다빈이 나를 반갑게 맞았다. 세보마, 웬일이야? 하서방은 어쩌고 혼자 왔어. 나는 그저 씁쓸하게 웃었다. 다빈이는 더 묻지 않고 진찰을 시작했다. 1년의 검사가 끝난 후 다빈이는 기쁨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복잡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세보마 축하해. 임신했어. 6주 좀 넘었네. 귀가 먹먹해졌다. 임신. 그 두 단어를 얼마나 듣고 싶었던가. 절대 가질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아이가. 하필 내 결혼 생활이 벼랑 끝에 몰린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찾아왔다.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다빈이가 내 손을 잡으며 위로했다. 왜 그래? 좋은 소식인데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두워? 하서방이 이 소식 들으면 좋아서 기절하겠네. 나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닦았다. 우리 이혼할 거야. 다빈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얼어붙었다. 나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9년간의 기만, 송이슬이라는 여자, 그리고 곧 있을 미국행 비행기까지. 이야기를 다 들은 다빈이는 분노에 차 책상을 내리쳤다. 그 인간 말종. 세상에 어떻게 그런 놈이 다 있냐. 네가 걔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애 갖기도 힘들어질 정도로.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널 버려? 내가 당장 찾아가서 박살을 내버릴 거야. 나는 황급히 친구를 말렸다. 다빈아, 소용없어. 사람 마음이 변했는데 붙잡아봤자 뭐 하겠어. 나는 멍하니 앉아 무의식적으로 배를 감쌌다. 과거에 힘들었던 날들이 떠올랐다. 비좁은 단칸방에서 매일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시절. 나는 밤낮으로 공장에서 일하며 돈을 벌었고 그는 회사를 세우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는 나를 껴안으며 약속했었다. 성공하면 반드시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모든 것을 보상해주겠다고. 그 약속이 지금은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는지. 이 아이는 너무나도 잘못된 시간에 찾아왔다. 우리 사랑의 결실이었지만 이제 그 사랑에는 거짓과 배신만이 남았다. 그날 밤 나는 얇은 초음파 사진 한 장을 손에 쥔 채 집으로 돌아왔다. 이 작은 생명, 그토록 오랫동안 갈망했던 새싹이 지금은 운명의 잔인한 장난처럼 느껴졌다. 아이가 생긴다면 하결과 나의 관계가 더 단단해질 거라 믿었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사랑이 끝난 지금, 이 아이는 무엇이 될까? 헛된 희망을 붙잡는 이유? 아니면 훗날 서로를 핥히는 도구? 하결은 꽤 늦게 돌아왔다. 전날의 분노는 조금 가라앉은 듯했다. 내가 소파에 조용히 앉아있는 것을 보고도 그는 아무 말 없이 맞은편에 앉아 넥타이를 풀었다. 집안의 공기는 납처럼 무거웠다. 나는 말을 해야만 했다. 마지막 시험. 내 마음속에 남은 마지막 희미한 불씨마저 꺼버릴 질문을 던져야 했다. 하결 씨, 나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뭐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는 다소 귀찮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할 말 있으면 해. 그냥 가정이에요. 나는 감정에 북받쳐 목소리가 갈라지지 않도록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다. 만약에 나와 송이슬 씨가 동시에 임신한다면 당신은 누구의 아이를 더 위할 거예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안에서 아주 작은 망설임이라도 12년 세월의 정이라도 찾아보려 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차갑고 냉정했다. 그는 생각할 시간조차 필요 없다는 듯이 대답했다. 난 이슬이와의 아이만 원해. 그의 목소리는 명료하고 잔인했다. 송이슬이 낳은 아이만 원한다고.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이미 상처투성이인 내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일말의 망설임도, 일말의 미련도 없었다. 나의 희생, 나의 걱정, 아이를 낳지 못해 스스로를 탓했던 수많은 밤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의미하고 우스꽝스러워졌다. 문제는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와의 아이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내 심장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마지막 남은 한 조각의 희망마저 그의 대답에 산산조각 났다. 더 이상 미련은 없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병원으로 가 다빈이를 찾았다. 나를 본 다빈이는 걱정스럽게 물었다.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하결이랑 얘기는 했어? 반응이 어때? 나는 고개를 저으며 수술 동의서를 내밀었다. 다빈아, 부탁할게. 다빈이는 동의서를 보고는 경악하며 나를 바라봤다. 세보마, 너 미쳤어? 이 아이를 얼마나 어렵게 가졌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지킬 수가 없어, 다빈아.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아빠가 없는 아이야.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게 할 순 없어.
내 아이까지 나처럼 고통받게 하고 싶지 않아. 다빈이는 나를 끌어안았다. 우리는 함께 울었다. 다빈이는 하결을 원망했고 나를 가여워했다. 하지만 결국 친구로서 그녀는 나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다. 차가운 수술대 위에 누워 천장의 조명을 바라보며 나는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배신감보다 더 큰 상실의 고통이었다. 아가야, 엄마를 용서해. 엄마는 너에게 온전한 가정을 줄 수가 없단다. 엄마가 겪는 이 비극을 보게 하느니 차라리 세상에 오지 않는 편이 낫겠지. 수술 이틀 후 몸은 여전히 쑤시고 아팠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은 텅 빈 마음의 공허함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나는 애써 몸을 일으켜 방안을 천천히 걸었다. 그냥 이대로 모든 것을 잊고 싶었지만 하결은 나를 가만두지 않았다. 그가 방으로 들어왔다. 값비싼 정장을 빼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긴 모습. 오늘은 그의 40번째 생일이었다. 준비해. 그가 명령했다. 오늘 저녁 호텔에서 생일 파티가 있어. 당신도 같이 가야 해. 나는 힘없는 목소리로 그를 쳐다봤다. 몸이 안 좋아서 못 가겠어요. 하결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미간을 찌푸렸다. 핑계 대지 마. 당신이 안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이슬이가 임신 중이니 당신이 가서 그 애 체면을 세워줘야 해. 사람들이 당신을 대인배 아내로 보게 하라고. 날 곤란하게 만들지 마. 남편의 내연녀 체면을 세워주라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 그는 내 건강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다. 내가 방금 무슨 일을 겪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의 눈에 나는 그와 송이슬의 거짓된 행복을 완성하기 위한 도구, 장식품에 불과했다. 결국 나는 파티에 가야만 했다. 창백한 얼굴을 가리기 위해 가벼운 화장을 하고 눈에 띄지 않는 검은색 드레스를 골랐다. 파티는 서울에서 가장 호화로운 호텔 연회장에서 열렸다. 하객들은 모두 재계의 유명 인사들이었다. 화려한 조명, 감미로운 음악,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나의 외로움을 더욱 부각시켰다. 나는 구석진 곳에 홀로 앉아 조용히 그들을 지켜봤다. 성공하고 행복한 남자의 역할을 하는 하결은 송이슬의 손을 잡고 테이블을 돌며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송이슬은 살짝 푸른 배를 은근히 드러내는 강렬한 붉은색 드레스를 입고 승리감에 찬 얼굴로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곧 태어날 새 식구를 기다리는 행복한 부부처럼 보였다. 그리고 법적인 아내인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닌 엑스트라, 희미한 그림자일 뿐이었다. 파티의 하이라이트 순서가 되자 하결은 송이슬을 데리고 무대에 올랐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다. 제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아주 특별한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곧 새로운 천사가 찾아옵니다. 제 아내 이슬이가 임신을 했습니다. 순간 연회장은 우레와 같은 박수와 축하의 말로 가득 찼다. 모든 시선이 송이슬에게 쏠렸다가 이내 호기심, 동정, 그리고 조롱이 섞인 눈빛으로 나에게 향했다. 송이슬은 행복한 표정으로 하결의 품에 안겨 부드럽게 배를 쓰다듬었다. 그 순간 나는 모든 사람 앞에서 가장 큰 웃음거리가 되었다.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할까? 불행한 아내, 남편 간수 못한 여자, 비참한 패배자.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다. 온 세상이 내 발밑에서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어두운 구석에 죽은 듯이 앉아있는 동안 손에 든 와인잔은 그대로였다.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노골적인 시선들이 수천 개의 바늘이 되어 나를 찔렀다. 나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내면은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다. 당장이라도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다. 이 가식과 굴욕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다. 바로 그때 송이슬이 다가왔다. 그녀의 입가에 걸린 미소는 더욱 찬란했다. 그녀는 내 옆에 앉아 달콤하지만 도발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 결이 오빠한테 축하 한마디 안 해요? 그래도 언니가 본처인데. 나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원하는 게 뭐야? 원하는 거 없어요. 송이슬은 순진한 척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한마디 해드리려고요. 보세요. 결국 결이 오빠는 언니랑 이혼할 거예요. 오빠는 대를 이을 아이가 필요하고 온전한 가정이 필요하거든요. 애도 못 낳는 아내를 뭐하러 데리고 살겠어요. 그녀의 말은 아직 피가 마르지 않은 내 상처를 다시 한번 후벼 팠다. 그녀는 내가 방금 아이를 잃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혹은 알면서도 일부러 그랬을 것이다. 그녀의 잔인함은 내 상상을 초월했다.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나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대꾸했다. 어머, 왜 상관이 없어요. 곧 제 일이 될 텐데요. 그녀가 킥킥거렸다. 마지막 남은 체면이라도 지키려면 순순히 이혼 서류에 도장 찍는 게 좋을 거예요. 나중에 결이 오빠한테 비참하게 쫓겨나지 말고요. 아셨죠, 언니?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마치 은혜를 베푸는 여왕처럼 나를 스쳐 지나갔다.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나는 파티장을 떠나기 위해 벌떡 일어섰다. 숨 쉴 공기가 필요했다. 이 숨 막히는 공간에서 벗어나야 했다. 인적이 드문 복도를 지나가다 나는 우연히 구석에서 등을 돌린 채 서 있는 송이스를 발견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화면 위를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메시지를 보낸 후 그녀는 의미심장하고 교활한 미소를 지었다. 여자의 직감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경고했다. 그 미소는 행복의 미소가 아니라 덫을 놓는 자의 미소였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감쌌다. 나는 서둘러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았다. 붉은 카펫이 깔린 복도를 빠르게 걷고 있을 때였다. 모퉁이를 돌자마자 작은 연회실 문이 갑자기 열렸다. 험상궂게 생긴 거구의 남자 둘이 나타나 내 앞을 막아섰다. 내가 반응하기도 전에 한 놈이 내 입을 막았고 다른 놈은 내 양팔을 뒤로 꺾어 어두운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문이 쾅 하고 닫히면서 나는 어둠과 극심한 공포 속에 갇혔다. 그곳은 텅 빈 노래방이었다. TV 화면에서 나오는 희미한 불빛만이 공간을 비추고 있었고 역한 술과 담배 냄새가 코를 찔렀다. 누구세요? 이건 와. 나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다. 한 놈이 비열하게 웃었다. 누군가의 명령으로 당신을 잘 모시러 왔지. 얌전히 굴면 아프진 않을 거야, 예쁜 아가씨.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들의 의도를 알아차린 순간 온몸이 공포에 휩싸였다. 하지만 이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다. 죽더라도 마지막 순결은 지켜야 했다. 한 놈이 다가와 추행을 시작하려 할 때 나는 온 힘을 다해 내 입을 막은 놈의 손을 물어뜯었다. 그놈이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나를 놓아주었다. 그 틈을 타 나는 다른 놈의 급소를 걷어찼다. 그놈은 신음하며 주저앉았다. 나는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았다. 주위를 둘러보니 테이블 위에 빈 맥주병 몇 개가 보였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병 하나를 집어들어 테이블 모서리에 내리쳤다. 병이 깨지면서 날카로운 파편만 손에 남았다. 가까이 오지 마. 나는 깨진 병을 그들에게 겨누며 소리쳤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두 놈은 나의 격렬한 저항에 당황한 듯했다. 연약해 보이는 여자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을 것이다. 그들이 머뭇거리는 사이 나는 문을 향해 돌진했다. 문을 박차고 나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미친 듯이 달렸다. 옷은 흐트러지고 머리는 산발이었지만 손에는 여전히 깨진 병 조각을 쥐고 있었다. 나는 빛이 있고 사람이 많은 메인 연회장을 향해 달렸다. 그리고 그녀를 보았다. 송이슬. 그녀는 하결 옆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손님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 모습을 본 순간 그녀의 눈에 스친 당혹감은 이내 거짓된 놀라움으로 바뀌었다. 바로 저 여자였다. 모든 것은 저 여자의 계략이었다. 분노와 굴욕, 공포가 한데 섞여 폭발했다. 피가 거꾸로 솟았다. 이성을 잃은 나는 송이스를 향해 달려들었다. 아, 나는 미친 듯이 소리치며 그녀와 하결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배를 잇는 힘껏 걷어찼다. 소란스럽던 연회장은 순간 정적이 흘렀다. 음악이 멈추고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다. 송이슬은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두 손으로 배를 감싸쥔 채 고통 때문인지 아니면 너무나 실감나는 연기 때문인지 아름다운 얼굴을 찡그렸다. 사람들은 경악했고 하결은 1초간 얼어붙었다가 화산처럼 분노를 터뜨렸다. 그는 나의 처참한 몰골을 보려고도 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오직 바닥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가녀린 내연녀의 모습만 보일 뿐이었다. 그는 송이슬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고는 다급하게 물었다. 이슬아, 괜찮아? 우리 아기는... 그리고 그는 내가 평생 잊지 못할 눈빛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증오와 분노, 잔인함이 가득한 눈빛이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야수처럼 나에게 달려들었다. 당신 정말 미쳤구나. 그가 으르렁거리며 외쳤다. 그리고는 분노에 찬 남자의 온 힘을 다해 내 배를 걷어찼다. 불과 이틀 전 수술을 받은 바로 그 부위였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격통에 나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온몸이 경련했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은 그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뱉은 독설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독한 여자. 당신이 애를 못 낳으니까 이슬이를 질투한 거지? 내 아이를 죽이려고 한 거지? 당신이 이렇게까지 잔인한 사람인 줄은 몰랐어.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이미 갈갈이 찢어진 내 심장을 내리치는 망치와 같았다. 나는 흐려지는 눈물 사이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내가 목숨처럼 사랑했던 남자, 내 청춘을 바쳐 성공을 도왔던 남자가
지금 내 인격을 짓밟고 모욕하고 있었다. 일말의 동정심도 없이 12년의 사랑, 부부의 정, 모든 것이 이 순간 완전히 죽어버렸다. 더 이상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다. 무서울 정도로 텅 빈 공허함만이 남았다.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손가락질했다. 생일 파티는 한편의 비극으로 변했고 나는 그중 가장 비참한 광대가 되었다. 하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황급히 송이스를 안아들고 연회장을 뛰쳐나가며 구급차를 불렀다. 사람들도 하나둘씩 흩어졌다. 차가운 바닥에 홀로 남겨진 것은 나뿐이었다. 값비싼 검은 드레스는 이제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나는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아랫배에서 다시 격통이 느껴졌다. 따뜻한 액체가 흘러나와 드레스를 적시는 것이 느껴졌다. 수술 부위가 터진 것이다. 그날 밤 나는 텅 빈 빌라로 홀로 돌아왔다. 택시도 부르지 않고 그저 걸었다. 집으로 가는 길은 왜 이리도 길고 어두운지.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가 드레스를 적시고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뚝뚝 떨어졌다. 몸도 마음도 시리도록 추웠다. 마침내 15일이 되었다. 하결은 며칠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고 병원에서 송이스를 간호했다. 그녀는 유산하지 않았다. 가벼운 유산기만 있었을 뿐. 완벽한 연극이었다. 나는 집에서 홀로 상처를 소독하고 약을 먹으며 조용히 짐을 쌌다. 미국 이민을 위한 커다란 여행 가방이 아니었다. 낡은 옷 몇 벌과 신분증, 그리고 오랫동안 따로 모아둔 비상금이 든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다. 하결이 사준 명품과 보석들은 모두 남겨두었다. 그와 관련된 것은 무엇 하나도 가져가고 싶지 않았다. 그날 아침 하결이 송이슬과 함께 돌아왔다. 그녀는 그의 부축을 받으며 연약한 척 걸었다. 그들은 나를 투명 인간 취급했다. 나 역시 침묵으로 일관하며 작은 캐리어를 끌고 문을 나섰다. 우리는 같은 차를 타고 공항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는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다. 하결과 송이슬은 뒷좌석에서 소곤거렸고 나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으로 익숙한 도시의 풍경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았다. 12년을 살았던 이곳을 나는 이제 빈손과 상처투성이 마음만 가지고 떠난다. 공항에 도착하자 하결은 두 사람의 수속을 밟기 시작했다. 나는 뒤에서 조용히 그들을 지켜봤다. 그들은 영락없는 신혼부부 같았고 나는 불청객 같았다. 보안 검색대로 들어갈 시간이 되자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두 사람 표는 비즈니스 클래스니까 저쪽 우선 검색대로 가면 돼요. 먼저 들어가요. 난 일반 검색대로 갈게요. 이쪽은 사람이 너무 많네. 하결은 나를 한번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대로 해. 그는 송이스를 부축하며 우선 검색대로 향했다.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한때 사랑했던 남자가 문 너머로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마지막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잘 있어, 내 청춘. 잘 있어. 비극으로 끝난 12년의 결혼 생활. 그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후 나는 단호하게 몸을 돌렸다. 국제선 보안 검색대가 아닌 국내선 수속 카운터로 향했다. 나는 침착하게 항공권과 신분증을 직원에게 건넸다.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나는 고개를 끄덕여 인사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대합실에 앉아 이륙하고 착륙하는 비행기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모든 것이 정말로 끝났다. 강릉행 비행기는 정시에 이륙했다. 비행기가 지상을 박차고 구름을 뚫고 솟아오를 때 나는 아래로 작아지는 화려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그곳에는 기쁨과 슬픔, 너무나 많은 추억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부터 모든 것은 과거일 뿐이다. 새로운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같은 시각,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하결과 송이스를 태운 비행기도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무사히 착륙했다. 하결은 미국 파트너에게 연락하기 위해 휴대폰을 켰다. 하지만 화면이 켜지자마자 낯선 법무법인으로부터 온 이혼 소장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나는 몇몇 지인들의 입을 통해 그 운명의 날, 지구 반대편에서 하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렴풋이 전해 들을 수 있었다. 그 시각 나는 강릉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기묘한 평온함을 느끼고 있었다. 반면 그는 내연녀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약속의 땅에 막 발을 내디딘 참이었다. 송이슬은 피곤한 듯 그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고 하결은 승리자의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열었다. 하지만 이메일 제목을 본 순간 그의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이혼 소장. 그는 얼어붙은 채 이메일을 열었다. 안에는 전문적으로 작성된 소장이 있었다. 일방적인 이혼 청구, 재산 분할 요구, 그리고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맨 아래에는 나를 대리하는 변호사의 전자 서명이 찍혀 있었다. 하결의 첫 반응은 극도의 분노였다고 한다. 그는 내가 생일 파티 사건 때문에 토라져서
관심을 끌려고 벌이는 쇼라고 생각했다. 쇼하고 있네. 그는 경멸적으로 중얼거렸다. 어디 얼마나 가나 보자. 그는 즉시 내게 전화를 걸었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어.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다시 걸어보았지만 결과는 같았다. 그는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 한바탕 쏟아부으려 했지만 그의 계정은 이미 차단된 후였다. 처음의 분노는 점차 불쾌한 감정으로 바뀌었다. 늘 순종적이던 새장 속의 새가 어째서 갑자기 반항하는 것일까? 미국에서의 첫 며칠 동안 그는 여전히 오만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송이슬에게 내가 잠시 삐진 것뿐이니 곧 알아서 빌러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파트너들과의 미팅으로 바쁜 척하며 애써 태연해 보였다. 하지만 밤이 되어 값비싼 임대 아파트에 돌아왔을 때 전화기의 섬뜩한 침묵은 그를 불안하게 만들기 시작했다. 그는 윤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까칠하게 물었다. 다시 확인해봐요. 그날 진세봄 씨, 비행기 탔어. 안 탔어? 윤비서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대표님, 그날 사모님께서는 미국 행표를 취소하시고 강릉 행표를 예매하셨습니다. 그 소식은 하결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다. 강릉? 고향에는 왜? 진실이 점차 잔인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토라짐이 아니었다. 진짜 이별이었다. 그는 전에 없던 공포감에 휩싸였다. 그는 쇼핑을 가자고 조르는 송이슬을 내버려두고 미친 듯이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 처가에 전화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고 오랜 친구들에게 연락했지만 모두 모른다고 했다. 마침내 절망 속에서 그는 안다빈의 번호를 찾아냈다. 진세봄 어디 있어? 당장 말해. 그는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다. 수화기 너머의 다빈이는 차갑게 웃었다. 당신이 감히 세봄이 안부를 물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당신 같은 인간 말종은 세봄이 이름 부를 자격도 없어. 무슨 소리야? 난 그 여자 남편이야. 남편? 다빈이의 목소리는 조롱으로 가득했다. 아내가 아이를 유산하는 수술을 받은 지 이틀 만에 배를 걷어차는 남편? 하결 씨, 그거 알아? 세봄이 임신했었어. 그 아이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근데 당신한테 물었을 때 당신은 그 여우 같은 년의 아이만 원한다고 했지. 당신이 당신 손으로 자기 아이를 죽인 거야. 알기나 해. 그 통화 이후 하결은 몇 시간 동안이나 망부석처럼 앉아 있었다고 한다. 휴대폰은 어느새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유산. 세봄이가 임신했었고 아이를 지웠다. 다빈이의 말은 그의 오만함과 자신감을 산산조각 내는 벼락과도 같았다.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나의 창백했던 얼굴, 의미심장했던 가정법 질문, 그리고 파티장에서의 무자비한 폭력. 뒤늦은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와 그의 심장을 찢어놓았다. 하지만 모든 것은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밤 비행기는 나를 안개 낀 강릉의 아침으로 데려다 주었다. 소나무와 젖은 흙내음이 섞인 서늘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자 한결 마음이 편안해졌다. 집에 돌아온 것이다. 작은 캐리어 하나와 퀭한 눈으로 돌아온 딸을 보고 부모님은 할 말을 잃으셨다. 나는 미국 일이 조금 잘못되어 잠시 쉬러 왔다고 거짓말을 했다. 부모님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집에 사흘밖에 머물지 않았다. 하결이 이곳까지 찾아와 부모님을 괴롭힐까 두려웠다. 내 실패한 결혼 생활을 부모님께서 목격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이웃들의 동정 어린 시선도 피하고 싶었다. 나는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다. 어머니께 사실의 일부를 털어놓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뒤 나는 조용히 집을 나섰다. 나는 강릉에서 그리 멀지 않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제주도로 향했다. 모아둔 비상금으로 푸른 녹차밭으로 둘러싸인 언덕 위의 작은 펜션을 인수했다. 내 손으로 이곳을 가꾸어 새로운 보금자리로 오직 평화만이 존재하는 곳으로 만들고 싶었다. 처음 며칠은 펜션을 청소하고 수리하는 일에만 몰두했다. 육체노동은 잠시나마 고통을 잊게 해주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외로움과 과거의 기억이 밀려와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다. 어느 날 오후 낡은 나무 울타리에 페인트 칠을 하고 있을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받고 싶지 않았지만 무언가에 이끌려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세봄이 맞니? 나야, 마루 오빠. 얼마나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이름인가. 채마루. 어릴 적 옆집에 살던 나의 중마고 오빠. 나보다 5살 많았던 그는 늘 나를 업고 동네 언덕을 뛰어다곤 했다. 10수년 전 그가 유학을 떠나 해외에 정착하면서 연락이 끊겼었다. 마루 오빠? 내 목소리는 놀라움으로 가득했다. 어떡해. 나 얼마 전에 귀국했어.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갔다가 아주머니께 내 이야기 들었어. 너무 걱정돼서 바로 전화번호 받아서 연락했지. 세봄아,
너 지금 어디야?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따뜻하고 진심 어린 목소리에 코끝이 찡해졌다. 이렇게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얼마만인지. 나는 그에게 주소를 알려주었다. 놀랍게도 2시간 뒤 익숙한 차 한 대가 펜션 앞에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마루 오빠는 예전처럼 키가 크고 듬직했다. 다만 눈빛이 한층 더 깊고 성숙해져 있었다. 그는 페인트가 묻은 내 옷차림과 작은 펜션을 둘러보았다. 그의 눈에는 동정이 아닌 안타까움과 존중이 담겨 있었다. 고생 많았구나. 그가 말했다. 그 단순한 한마디에 애써 지켜온 모든 강인함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슬픔과 고통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마루 오빠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내가 기댈 수 있도록 든든한 어깨를 내어주었다. 마루 오빠는 과거에 대해 많이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내 곁에서 힘든 일들을 도와주었다. 비가 새는 지붕을 고쳐주고 삐걱거리는 의자를 손봐주고 마당에는 장미를 심어주었다. 그의 존재는 내 삶에 불어온 시원한 바람 같았다. 그는 하결과는 정반대의 사람이었다. 하결이 독단적이고 가부장적이며 자기중심적이었다면 마루 오빠는 다정하고 세심하며 항상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었다. 어느 날 저녁, 둘이 테라스에 앉아 차를 마시며 계곡의 야경을 보고 있을 때 마루 오빠가 물었다. 세봄아, 앞으로 계획은 있어? 나는 망설였다. 아직 잘 모르겠어. 그냥 이 펜션이나 운영하면서 조용히 살아야지. 마루 오빠는 고개를 저으며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아니야, 세봄아. 넌 그냥 평범하게 살 사람이 아니야. 넌 똑똑하고 감각도 뛰어나잖아. 학창시절에 항상 전교 1등이었으면서. 지난 12년 동안 넌 다른 사람을 위해 너무 많이 희생했어.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야.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었다. 다시 공부해보는 건 어때? 경영학 석사, MBA, 과정 같은 거 말이야. 넌 사업에 재능이 있어. 내 전 남편이 그 큰 회사를 세우는데 네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잖아. 내 스스로는 왜 못하겠어? 그의 말은 내가 감히 생각해 본 적 없는 문을 여는 열쇠와 같았다. 다시 공부를? 사업을?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에 12년 동안 부엌만 맴돌던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내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마루 오빠가 미소 지으며 격려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옆에서 도울게. 넌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줘. 더 나은 너 자신이 될 기회를 말이야. 마루 오빠의 말은 내 마음에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 그래, 왜 안 되겠어? 더 이상 고통스러운 과거에 갇혀 살 수는 없었다. 나는 일어서야 했다. 하결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 보여줘야 했다. 그가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고. 아니, 훨씬 더 잘 살 수 있다고. 그날 이후 내 삶은 새로운 장을 맞았다. 낮에는 펜션을 돌보고 밤에는 MBA 입학을 위해 공부에 매달렸다. 마루 오빠는 나의 선생님이자 동반자가 되어주었다. 그는 내가 거의 잊어버린 경제학 지식을 끈기 있게 설명해주고 온갖 자료를 구해다 주었으며 내가 지칠 때마다 격려해 주었다. 점차 나는 자신감과 삶의 즐거움을 되찾아갔다. 나의 작은 펜션에도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꼈다. 나 자신을 위한 삶을. 2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흘렀다. 그동안 내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 나는 꿈에 그리던 MBA 과정에 합격했고 학업과 병행하며 운영한 펜션은 나날이 번창했다. 반면 하결은 내가 전에 듣기로는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 미국에서의 사업은 순탄치 않았다. 꾸준히를 도맡아 하던 든든한 조력자인 내가 사라지자 그는 허둥대기 시작했다. 그의 사업 결정은 점점 더 성급하고 감정적으로 변해갔다. 그는 죄책감과 후회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일에 미친 듯이 매달렸지만 노력할수록 상황은 악화되었다. 회사는 연이어 적자를 기록했고 주요 파트너들은 신뢰를 잃었다. 그와 송이슬의 관계도 급격히 금이 갔다. 중간에서 모든 것을 막아주던 내가 사라지자 그들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송이슬은 가정적인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치와 향락에만 익숙했다. 경제적 압박과 피로에 지친 하결은 더 이상 예전처럼 그녀를 받아줄 여유가 없었다. 말다툼은 일상이 되었다. 관계 파탄의 정점은 송이슬이 임신 4개월 차에 유산했을 때 찾아왔다. 처음에는 하결도 괴로워하며 자신을 탓했다. 하지만 우연히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유산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잦은 임신 중절 수술 후유증 때문이었다. 의심이 든 그는 몰래 조사를 했고 그녀가 자신과 만나는 동안에도 다른 남자들과 복잡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잃어버린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 이 진실은 하결의 마지막 남은 믿음마저 무너뜨리는 치명타였다.
그가 그토록 지켜주려 했던 순수하고 이해심 많은 여자는 결국 거짓말쟁이에 불과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한순간의 불장난 때문에 조강지처를 잃었고 존재조차 몰랐던 자신의 아이를 잃었다. 그리고 이제 평생을 바친 사업마저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송이스를 집에서 내쫓았다. 이제 하결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이름, 진세봄이라는 강박만이 남았다. 그는 미친 듯이 나를 찾아다녔다. 한국으로 돌아와 강릉의 부모님 댁까지 찾아갔지만 차가운 외면만 당했다. 그는 흥신소를 고용해 모든 인맥을 뒤졌지만 나는 마치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것 같았다. 죄책감과 후회는 그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다. 결코 돌아갈 수 없는 과거에 매달리는 비참한 실패자로. 내가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은 날은 제주도에서의 2년간의 은둔 생활을 공식적으로 마감하는 날이기도 했다. 배운 지식과 이제는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된 마루 오빠의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나는 서울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이번에 귀환은 과거의 순종적인 아내가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사업을 일굴 준비가 된 독립적인 여성으로서의 귀환이었다. 나는 인테리어 디자인 및 시공 전문 회사를 설립했다. 타고난 감각과 과거 빌라와 펜션을 직접 꾸미며 쌓은 경험 덕분에 회사는 빠르게 첫 계약을 따냈다. 나는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직접 현장을 감독하고 고객과 협상했다. 점차 진세봄 디자인이라는 브랜드는 업계에서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나의 귀환을 축하하기 위해 마루 오빠는 서울의 성공한 사업가들을 대거 초청한 성대한 파티를 열어주었다. 인맥을 넓힐 좋은 기회라고 했다. 그날 밤 나는 에메랄드빛 드레스를 입고 머리는 우아하게 올렸다. 마루 오빠와 함께 파티장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내게 쏠렸다. 나는 더 이상 과거처럼 위축되지 않고 자신감 있는 미소로 응대했다. 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나는 방구석에서 낯익은 인형을 발견했다. 남자는 몹시 수척해져 있었고 덥수룩한 수염에 값비싼 정장은 헐렁하게 보였다. 그는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경악과 믿을 수 없다는 표정, 그리고 깊은 고통이 담겨 있었다. 하결이었다. 그도 이곳에 초대받은 것이다. 아마도 한물간 사업가라는 자격으로. 그는 자신감 넘치게 파트너들과 대화하며 재능을 칭찬받는 나를, 그가 한때 버렸던 의존적이라고만 생각했던 여자가 눈부시게 빛나는 모습을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그가 천천히 나를 향해 걸어오는 것을 보았다. 마루 오빠도 그의 존재를 알아차린 듯, 안심시키려는 듯 내 손을 살며시 잡았다. 하결은 내 앞에 멈춰섰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있었다. 세봄, 씨, 정말 당신이야? 나는 파도 한 점 없는 잔잔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하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하결 씨. 오랜만이네요. 내 목소리에 담긴 거리감과 냉정함이 그를 얼어붙게 만든 것 같았다. 사람들이 칭송하는 천재 사업가, 눈앞에 성공하고 아름다운 여성이 자신이 무참히 버렸던 전처라는 사실. 그 순간 그의 세상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그 운명적인 재회 이후 내 삶은 하결의 등장으로 인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그는 끈질긴 그림자처럼 나를 쫓아다녔다. 아침에 회사에 도착하면 그는 따뜻한 돼지갈비, 김치찌개가 담긴 보온 도시락을 들고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과거 내가 그에게 자주 끓여주던 음식이었다. 점심때면 발신이 넘는 커다란 장미 꽃다발이 사무실로 배달되었다. 퇴근길에는 그의 익숙한 차가 멀찍이서 조용히 내 차를 따라 집까지 따라왔다. 그는 감히 다가오지 못하고 그저 그런 행동들을 반복했다. 끈기가 내 마음을 움직일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그는 틀렸다. 내 심장은 이미 오래전에 돌처럼 굳어버렸다. 나는 비서에게 꽃은 모두 버리고 도시락은 경비 아저씨께 드리라고 했다. 나는 그를 보지 못한 척, 그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척했다. 일주일 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나는 먼저 그에게 카페에서 만나자고 연락했다. 하결은 약속 시간보다 훨씬 일찍 와 있었다. 전보다 단정해진 모습이었지만 초췌함은 감추지 못했다. 원하는 게 뭐죠?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세봄아, 내가 다 잘못했어. 하결이 다급하게 말했다. 그의 눈에는 후회가 가득했다. 제발, 만회할 기회를 한 번만 줘.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나는 비웃었다. 다시 시작하자고요? 하결 씨, 우습지도 않네요. 우리 사이엔 다시 시작할 만한 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당신이 나한테, 그리고 우리 아이한테 한 짓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나는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다. 이혼 서류예요. 난 사인했어요. 당신도 사인해서 서로를 놓아주는 게 어때요? 하결은 서류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미친 듯이 고개를 저었다. 안 해. 난 사인 안 해. 절대로 당신과 이혼 안 해. 그럼 법원에서 보죠. 나는 단호하게 말하고 일어섰다.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그를 뒤로 하고 카페를 나섰다. 하지만 하결은 포기하지 않았다. 나를 설득할 수 없자 그는 강릉의 부모님 댁까지 찾아갔다. 그는 두 분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자신의 후회를 호소하며 나에게 말 한마디만 잘해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평생 누구에게도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으셨던 온화한 아버지는 단호하게 문을 가리키셨다. 돌아가게. 내 딸 자네 때문에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네. 이제부터 내 딸 인생은 스스로 결정할 걸세. 우리 집에 하시성을 가진 사위는 이제 없네. 부모님께도 거절당한 하결은 절망에 빠져 서울로 돌아왔다. 그는 계속해서 나를 괴롭혔지만 그의 모든 애원은 내게 더 이상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하결이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동안 그에게 쫓겨난 송이슬 역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다. 돈도, 미모도 잃은 그녀는 하결을 원망했지만 가장 증오하는 대상은 바로 나였다. 그녀는 내가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고 믿었다. 내가 성공한 여성 사업가로 돌아와 마루 오빠와 함께 있는 것을 알게 되자 그녀의 질투와 증오는 극에 달했다. 그녀는 나를 미행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내가 마루 오빠와 전골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다. 송이슬이 갑자기 나타났다. 그녀는 과거의 청순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초췌하고 헬쑥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광기 어린 눈으로 나를 쏘아보았다. 이 나쁜 년. 감히 내 결이 오빠를 뺏어가더니 이제는 다른 남자까지 꼬셔? 정말 해픈 년이구나. 그녀는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끌며 소리쳤다. 내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녀는 테이블 위에서 끓고 있는 전골 냄비를 집어들어 나에게 끼얹으려 했다. 그 순간 마루 오빠가 나를 자기 등 뒤로 끌어당기며 냄비를 강하게 쳐냈다.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일부가 마루 오빠의 팔에 쏟아져 빨갛게 달아올랐다. 식당 직원들이 달려와 송이슬을 끌어냈다. 나는 놀라서 마루 오빠의 화상 부위를 살피며 분노와 걱정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것은 송이슬의 관기가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나는 미처 몰랐다. 며칠 후 회사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차 한 대가 내 앞을 막아섰다. 차에서 내린 송이슬과 남동생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를 거칠게 차에서 끌어냈다. 그들은 내 입을 막고 손을 묶어 어느 폐건물 옥상으로 끌고 갔다. 그곳에서 송이슬은 라이브 방송이 켜진 휴대폰을 준비해두고 있었다. 그녀는 내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라이브 방송을 통해 울부짖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여자가 바로 상간녀예요. 제 행복을 망치고 제 아이까지 잃게 만든 악녀라고요. 이런 여자는 벌받아야 해요. 그녀는 완전히 거짓된 이야기를 꾸며내 나를 파렴치한 여자로 자신을 빌현의 여주인공으로 만들었다. 나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소용없었다. 공포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송이슬이 이토록 잔인하고 미쳐버릴 줄은 몰랐다. 내가 납치된 직후 마루 오빠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식당 사건 이후 그는 만약을 대비해 내 가방의 작은 위치, 추적기를 몰래 넣어두었던 것이다. 낯선 곳에서 신호가 오랫동안 멈춰있는 것을 보고 그는 즉시 신호를 따라 달려왔다. 마루 오빠가 옥상으로 뛰어 올라왔을 때 그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다. 나는 기둥에 묶인 채 얼굴이 붓고 옷이 찢겨 있었고 송이슬 남매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희희낙낙하고 있었다. 분노가 폭발한 마루 오빠는 주저없이 달려들었다. 그는 몇 번의 주먹으로 남동생을 쓰러뜨리고 휴대폰을 빼앗아 라이브 방송을 껐다. 송이슬은 겁에 질려 도망치려 했지만 마루 오빠에게 붙잡혔다. 그는 그녀를 붙잡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넌 네가 한 짓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그는 경찰에 전화해 주소와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이 도착해 송이슬 남매를 연행한 후 마루 오빠는 황급히 달려와 내 결박을 풀어주었다. 그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내게 덮어주고는 나를 꼭 껴안았다.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그의 따뜻한 목소리와 든든한 품에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이처럼 흐느껴 울었다. 모든 공포와 굴욕이 그의 품 안에서 터져나왔다. 마루 오빠는 나를 자신의 안전한 집으로 데려갔다. 그는 조심스럽게 내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아주었다. 그동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는 안타까움과 고통이 가득했다. 그날 밤 내가 안정을 되찾자 마루 오빠는 내 옆에 앉았다. 그는 내 손을 잡고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세봄아, 널 더 잘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네가 다친 모습을 보니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말을 이어갔다. 세보마, 사랑해. 최근에 시작된 감정이 아니야.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가 강릉의 언덕에서 함께 뛰어놀던 어린 시절부터 해외에 있던 10수년 동안 단 하루도 널 잊은 적이 없어. 귀국해서 내 소식을 들었을 때 평생 내 곁에서 너를 지켜주고 내 상처를 보듬어주겠다고 다짐했어.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다. 안에는 눈부신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었다. 진세봄, 나와 결혼해주겠니? 내가 너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게. 내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감동과 행복의 눈물이었다. 이 남자는 내가 가장 힘들 때 곁에 있어 주었고 잿더미 속에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었다. 그의 사랑은 요란하지 않았지만 겨울 햇살처럼 조용하고 끈기 있고 따뜻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목맨 소리로 대답했다. 네, 좋아요. 나와 하결의 이혼 재판이 열리던 날, 서울에는 장대비가 쏟아졌다. 나는 마루 오빠와 함께 법원으로 향했다. 나의 평온함과는 대조적으로 하결은 넋이 나간 사람 같았다. 그는 맞은편에 헬쑥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회사는 파산했고 내연녀는 구속되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재판 내내 하결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저 멍하니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판사가 마지막으로 이혼에 동의하는지 물었을 때 나는 또렷하게 내라고 대답했다. 하결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판사의 의사봉 소리가 울려 퍼지며 우리의 14년간의 결혼 생활은 공식적으로 끝났다. 법정을 나설 때 하결이 갑자기 우리 앞을 막아섰다. 그는 나를, 그리고 내 곁에 선 마루 오빠를 번갈아 보더니 초췌한 얼굴에 비참하고 광기 어린 미소를 지었다. 축하해. 결국 원하는 걸 얻었군. 한물간 남편 버리고 더 부유한 남자한테 갈아타서 좋겠어. 하결 씨, 모든 건 끝났습니다. 자중하시죠. 마루 오빠가 나를 보호하며 나섰다. 하결은 마루 오빠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광기 어린 눈으로 나를 쏘아보았다. 어우? 아니, 난 모든 걸 잃었어. 너희들이 행복하게 놔둘 것 같아?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어.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미친 듯이 웃으며 빗속으로 비틀거리며 사라졌다. 그의 비참한 뒷모습을 보며 나는 통쾌함보다는 알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한때 정상에 섰던 한 인간이 탐욕과 배신이라는 두 단어 때문에 이 지경까지 이르렀다. 그 후 며칠, 나와 마루 오빠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해 조촐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 하지만 내가 성공한 젊은 사업가인 마루 오빠와 결혼한다는 소식이 어찌된 일인지 하결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이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그는 마지막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그는 내가 다른 남자와 행복해지는 것을 볼 수 없었다. 그는 나의 가장 행복한 날을 망가뜨리고 나를 자신과 함께 절망의 구렁텅이로 끌어내리고 싶어 했다. 우리의 결혼식은 푸른 잔디와 맑은 호수가 있는 조용한 교회의 리조트에서 열렸다. 나는 직접 디자인한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내 남은 평생을 사랑과 존중으로 함께할 남자 마루 오빠의 손을 잡았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파티가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을 때 나는 마루 오빠가 보안팀에게 눈짓하는 것을 보았다. 의아했지만 나는 그를 전적으로 신뢰했다.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 웨이터들이 우리 테이블에 메인 요리를 내오기 직전 마루 오빠가 갑자기 마이크를 잡고 무대에 올랐다. 하객 여러분, 파티를 계속하기에 앞서 초대받지 않은 손님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주방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2명의 보안 요원이 웨이터 복장을 한 하결을 끌고 나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흰색 가루 봉지가 들려 있었다. 모든 하객이 경악했다. 하결 씨, 여긴 어쩐 일이시죠? 손에 든 그 가루는 무엇입니까? 마루 오빠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물었다. 하결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더듬거렸다. 나는 그냥 메인 요리에 강력한 설사약을 타려고 했겠죠. 마루 오빠가 말을 이었다. 우리의 행복한 날을 망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에게 망신을 주려고 하결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며 애원했다. 세봄아, 내가 잘못했어. 그냥 분해서 그랬어. 제발 용서해줘. 마루 오빠는 하객들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다. 법정에서의 협박 이후 하결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사람을 붙여 감시해왔다는 것, 그의 계획을 미리 알고 이 모든 상황을 준비했다는 것, 그리고 테이블 위의 모든 음식은 증거 확보를 위한 가짜이며 진짜 음식은 따로 안전하게 준비되었다는 사실까지. 하결의 모든 행동은 보안 카메라에 고스란히 녹화되었다. 하결은 곧바로 출동한 경찰에게 연행되었다. 몇 주 후 재판이 열렸다. 송이슬은 납치 및 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하결은 소란 및 상해미수 혐의와 불안정한 정신상태를 고려하여 그의 부모님의 동의하에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조치되었다. 과거는 마침내 완벽하게 막을 내렸다. 나와 마루 오빠는 우리의 사랑이 시작된 제주도의 작은 펜션에서 양가 가족과 가장 친한 친구들만 모시고 진짜 결혼식을 올렸다. 푸른 하늘과 향긋한 녹차밭 아래서 우리는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수많은 폭풍우를 겪은 내 인생은 마침내 평온한 항구에 닻을 내렸다. 행복이란 때로 모든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궂은 날이나 맑은 날이나 함께 곁을 지켜줄 한 사람을 얻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을 찾았다. 1년 후 우리에게는 예쁜 딸이 태어났다. 아이는 마루 오빠를 쏙 빼닮은 맑은 눈을 가지고 있었다. 서투르게 아이를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는 그의 모습을 보며 내 마음은 평범하지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으로 가득 찼다. 과거는 뒤에 남았고 아픔은 귀한 교훈이 되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사는 여자가 아닌 한 사람의 아내이자 한 아이의 엄마이며 스스로의 두 발로 당당히 선 여성 사업가다. 인생은 내게서 12년의 청춘을 앗아갔지만 그 대신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와 온전한 가정을 선물해 주었다. 한 번의 엇갈린 삶 끝에 마침내 완전한 행복을 찾았다.